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를 파헤치겠다던 김포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책임자 처벌 없는 특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폭언 문제를 제기해 재판까지 갔던 부천FC 유소년 팀 선수의 부모가 이번에는 아들 A군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인천 계양과 경기 남양주 등 대규모 택지지구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합니다.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이 인천 쓰레기 자체 매립지 조성에 합의하고 직매립이 없는 친환경 매립지 조성 사업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를 파헤치겠다던 김포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89일 동안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기대했던 책임자 처벌 조치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는 김포도시철도가 제때 개통하지 못한 이유로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습니다. 개통 지연 발표 열흘 전까지 정상 개통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김포시 보고체계는 비정상적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2018년 12월 차량 떨림이 최초 보고되었으나 뒤늦은 2019년 7월 국토부 정책관 면담한 것을 물론 담당 부서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 김포 골드라인 운영 주식회사 등 관련 기관과의 갈등 관리, 개통 승인 기간 및 관계 기관의 이해 설득 등 중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구조 파업 선언 당시 실무 책임자인 철도과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 보고 없이 운영사와 이면 합의서를 작성한 일이 확인된 겁니다. 문제가 된 합의서에는 적기 개통을 위해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모든 재반 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은 없었습니다. 면책특권,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특위의 설명입니다. 수사권 또 면책특권이 없고 또 증인들을 강제할 수 없는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면합의서라든가 또 그 시장님이 또 어떤 그동안 컨트롤타워 부재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나마 최대한 끌어낸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런 설명이 책임자 처벌을 기다린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89일 동안 도대체 시위에서 뭐를 했는지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 없고 그냥 3개월 동안 뭐를 했는지 이거는 아무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특조위에도 꾸려야 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를 낱낱이 밝히겠다던 조사특위. 석 달간의 활동은 시민들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부천FC 유소년팀은 감독이 선수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요. 얼마 전 법원이 해당 감독의 폭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선수의 부모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아들이 구단 내에서 차별받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감독에게 폭언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A군. A군의 부모는 당시 감독이던 B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구단 내에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단이 감독의 폭언 사건 이후에도 A군을 리그 선발에서 제외하는 등 의도적으로 팀 내에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A군의 부모는 A군이 올해 열린 10번의 주니어 리그 중 9번을 선발로 출전할 만큼 실력이 있지만 유독 프로 선수들과 함께 뛰는 R리그에는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단 관계자가 이거를 아예 막아버리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폭행 사실에 연루가 되어 있고 사건이 진행하는 과정에 아직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만을 가지고 아이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천FC 유소년팀 선수들의 주니어리그 출전 시간과 R리그 출전 횟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주니어리그 출전 시간이 가장 많은 상위 6명의 선수들을 확인해보니 유독 A군만 R리그 엔트리에조차 들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FC 유소년팀 관계자는 주니어리그 출전은 실력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 필요한 리그 출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니어 리그에서 많이 뛰었다고 해서 꼭 실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알리그 출전 선수 명단은 프로팀과 유소년팀 감독, 유소년팀 직원들이 협의해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소년팀 독단으로 선수 한 명을 따돌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군과 함께 유소년팀에서 훈련했던 동료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절대 꼴리지 않는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또래에서. 원래 실력이 있고 좋은 친구인데 계속 안 찍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회를 좀 못 가져간 게 딱 보여요. 누가 봐도. 부천FC 프로팀 관계자 역시 과거 A군 부모와의 통화에서 A군의 알리그 선발을 요청했지만 유소년팀에서 문제가 있는 선수라며 거절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감독의 폭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부천FC 유소년팀. 이번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으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대학교의 한 교수가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생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인천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일명 인천대 A교수 사건 대책위원회는 A교수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강의 내내 폭언과 성희롱 등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17일 오후 1시 인천대 송도 캠퍼스에서 해당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300마리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 돼지를 모두 수매해 도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23개 시군 300마리 미만 사육농가 돼지 11,000여 마리를 부천과 포천 등 4곳의 도축장에서 도축해 출하나 폐기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56억 9천여만 원으로 추산되며 수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는 하루 처리 물량이 5천 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이내에는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 지난해 말 정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과 경기 남양주 등 대규모 택지지구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합니다. 인천 계양구 규련동과 박촌동 일대 335만 제곱미터 규모의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예정 부지에는 17,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지식산업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어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직주 근접형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에 지구 지정이 완료되는 5곳은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보상에 들어간 뒤 오는 2021년 첫 주택 공급을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재활용 방식을 포함한 폐기물 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시민단체는 범시민 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마련한 시민 대토론회.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폐기물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은 재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들부터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 우유팩도 닦아서 잘라서 버리는 분들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이 플라스틱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편리에는 졌는데 너무너무 환경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병 자체를, 플라스틱 자체를 좀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친환경 매립지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친환경 매립지라는 게 우리 지금 이 쓰레기 문제에서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있는 매립지와 진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다르게 되는지, 냄새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인체에 나쁜 것도 없는지 그게 딱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알고 싶다. 토론회에 앞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시민은 전체 응답자의 88%에 달했습니다. 친환경 매립지에 찬성한 시민들도 94%나 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의 생각입니다. 심도 있는 시민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방법과 절차, 입지 선정까지 민주적인 수기 과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단체는 민관 협치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진함과 동시에 범시민 운동기구 조직을 제안했습니다. 정책을 제안합니다. 인천 친환경 자체 메리트 추진을 위한 범시민 운동기구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운동본부 구성에 멋진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을 공식적으로 알린 인천시. 해당 안건을 얼마 전 시 공론화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채택한 데 이어 시민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이 인천 쓰레기 자체 매립지 조성에 합의하고 직매립이 없는 친환경 매립지 조성에 함께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배출과 수거, 선별과 처리 등 자원순환 선진화를 추진하고 폐기물 현안을 해결하는 자원순환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8월까지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마치고 타당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내년 중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천과 경기, 서울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한은 2025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환경단체, 산업계, 전문가 등과 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다가올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공사장의 작업 공정을 단축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겨울 인천의 하늘입니다. 희뿌연 미세먼지에 뒤덮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초 인천은 미세먼지 수치가 좋음 수준의 10배 가까이 높은 날들이 계속되며 미세먼지 경보가 꾸준히 발령됐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11일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에 대비해 환경단체 및 산업계와 함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한번 협조도 구할 겸 또 각자 또 하시는 과정 속에서 애로는 무엇이 있는지 또 서로 협업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런 한번 의견도 나누고. 인천은 특히 항만과 공항, 발전소 등 국가시설과 산업단지가 많고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직접 받아 대기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와 선박 항공기 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등 미세먼지의 배출원 또한 다양합니다. 시는 간담회에서 2024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비상저감 조치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18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는 15 마이크로그램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비상저감 조치 시 차량 운행을 더 강력히 제한하고 대기 배출 시설과 공사 현장의 공정을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더 많은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걸 잘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정말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난 1일 환경부의 비상저감 조치 종합평가에서 타 지자체와 달리 미세먼지 대응 자체 매뉴얼이 없어 낮은 평가를 받았던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의 민간 산업체와의 공동 대응이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최근 5년간 늘었지만 학생 수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48만여 명으로 5년 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반면 해당 기간 경기 지역 학생 수는 163만여 명에서 151만여 명으로 7.4% 줄었습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18.5%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고등학생도 13.2%가 줄어든 반면 초등학생은 오히려 2.8%가 늘었습니다. 14일 낮 12시 10분쯤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동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광역버스와 20톤 덤프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광역버스에 타고 있던 65살 A씨 등 승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승객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전국 버스 교통사고는 4만 10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는 35.6%를 차지했습니다. 또 사망자 수는 858명이었으며 경기도가 2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남, 인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용도별로는 시내버스가 3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수도 시내버스가 5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명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 개미 반날개가 인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인천에서는 모두 4건의 화상벌레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인천시는 예방 차원에서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상벌레는 주로 밤에 움직이는데요. 인천시는 야간에 창문을 열어두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309명을 선발합니다. 시 교육청은 공립학교는 28개 과목에서 모두 300명을 선발하고 사립학교는 동산고, 삼양고 등 4개 학교 6개 과목에서 9명을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과 내년 1월 각각 1, 2차 시험이 치러지며 내년 2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물건을 사지 않고 서로 빌려 쓰는 개념의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자동차나 자전거 같은 이동수단에 대한 사례를 짚어보고 지역과의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2019 공유경제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신문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공유경제 사례를 들어보고 기존 시장과의 마찰 등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공유경제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새로운 지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경제 모델로 등장한 공유경제.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공유경제 분야 중에서도 자동차와 자전거 같은 이동수단에 대한 논의가 중점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동향이나 수익 구조 등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 국내 스타트업의 사례 발표도 있었습니다. To reduce this friction caused by inconvenience of exchanges between many small suppliers and many individual buyers, there's a business opportunity for a platform. 출퇴근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카풀을 이용하게 될 때는 불법이거든요. 저희들은 신원 보장을 위해서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뒤이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저장으로 공유경제 기술을 국내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포럼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이 함께 자리해 쉽게 관련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부평 삼동이 지난 12일 부평공원에서 어울림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와 지역 어린이집 원화 등 주민들은 즉석 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타투 스티커와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부평 이동이 지난 12일 희망체육공원에서 2019 행복마을 희망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에서는 부평 이동 남북골 풍물단과 부일여중 동아리 등이 축하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부평 이동은 2016년부터 매년 희망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